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죠. 정신이 건강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아마 여러분들께 여쭤보면 답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답이 아마 다 내 정신은 괜찮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정신은 뭐죠? 볼 수가 없죠. 그죠? 네,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신은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어떤가? 그죠? 감정 상태가 어떤가? 또 행동이 어떤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 간에 얼마나 이게 조화로운가, 균형이 얼마나 잡혀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정신과 환자들이라고 그러면은 우리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있고 일반인이 있고 또 성인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환자들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 체계, 사고 체계, 감정 체계, 행동 체계, 이 체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제일 이제 흔히 보는 병 중에 조현병이라고 있죠. 과거에 이제 정신분열병이라고 그랬는데 그 용어가 너무 살벌하다고 그래가지고 조현병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사람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각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제일 전형적인 게 망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남들은 하지 않는데 괜히 피해 망상, 과대 망상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감정 상태입니다. 이 정서 상태죠. 기분이 우울하고 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또 들뜨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 체계가 감정 체계가 무너진 게 감정장애, 정서장애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행동 체계가 무너지면 행동장애라고 그래요. 반사회적 인격장애 뭐 이런 게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이 체계가 각각의 체계가 얼마나 무너졌느냐, 그 다음에 삼자 간의 조화로움이 어떠냐에 따라서 환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어떤가? 일반인들은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생각, 감정, 행동이 비교적 조화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회적으로 보세요. 허구한 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그냥 늘 범죄 저지르면서 감옥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와 일반인은 이 정도의 차이지 질적인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환자가 우리하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성인들을 보면 대표적인 예로 제가 공자 말씀을 드리는데, 공자가 저렇게 했죠. 그죠? 원래는 이제 자기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해도 도리에 벗어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하여도 도리에 벗어남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 감정, 행동이 서로 조화로움이에요. 이 공자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70살 때 하셨거든요. 70살 때. 72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거의 돌아가실 때쯤에서 공자께서 자기 정신이 좀 건강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되기는 어렵죠. 그죠? 어려우니까 항상 생각, 감정, 행동이 얼마나 조화로운가 하는 건 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뇌죠, 그죠? 뇌가 이제 전체적인 통제센터입니다. 정신은 이제 뇌에서 나오는 거죠. 뇌는, 무게로 따지면은 몸무게 약 2%밖에 안 되고, 넓이는 2300제곱센티미터니까 신문지 크게 펼치면은 그 한 장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류량은 약 20%를 써요. 그러니까 무게는 2%인데 전체 피의 20%를 뇌가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만큼 중요한 기관이죠. 중요한 기관에는 피가 많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약 500억 개에서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신경세포가 500억 내지 1000억 개고, 하나의 세포가 10,000 내지 15,000개의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기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1000억 개의 세포가, 하나의 세포가 10,000 내지 15,000개의 연결망을 가지는데, 이 세포들의 상호작용의 끝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이게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딱 맞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세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세포에 대해다가 영양분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균이 들어오면은 균도 좀 막아줘야 되고, 또 대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그 대사 물질을 청소도 해줘야 되고, 이런 세포가 1쪽에쯤 됩니다. 한 10배 정도의 도와주는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는, 그래서 뇌를 우주라고 그러죠.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인간의 정신적인 상태가 결정이 되니까 그걸 밖에서, 그죠? 판단한다는 게 그게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죠? 뇌의 발달 과정. 뇌도 아주 발달 과정이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뇌가 만약에 초기에 충분한 뇌세포를 만든다고 하는 게 초기에는 약 2천억 개쯤 됩니다. 1,000억 개가 한 2배쯤 돼요. 2배쯤 되고 필요 없는 세포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힌 디자인이죠.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은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세포는 살아남고 반응을 하지 못하는 세포는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효과적인 생존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 18, 9세부터 매일 세포가 죽어가요. 아주 일찍부터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잘 봐야 되죠. 그죠? 근데 워낙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 50세까지는 세포가 죽어가더라도 기능에 지장이 없지만 50세가 넘어가면 이제 기능에 장애가 오게 되죠. 이게 이제 그 하나의 뉴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세포가 1,000억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1,000억 개. 그리고 이 하나의 세포가 10,000 내지 15,000개의 다른 세포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뇌의 위치에 따라서 전두엽부터 이제 쭉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부위에 따라서 하는 기능이 다 나눠져 있어요.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뭐 이것도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제가 한번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뇌를 안쪽에서 본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거는 이제 바깥쪽에서 본 뇌고요. 요거는 이제 안쪽에서 본 뇌입니다. 밑에서 자극이 오면 척수에서 올라가서 각 대뇌 피질에 연결이 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뇌는 밖에서 자극이 들어오면은 1차적으로는 감정센터에 먼저 도달을 합니다. 감정센터에 도달한 후에 생각센터로 가게 돼 있어요. 대뇌 피질은 이게 이제 생각이죠.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건. 안쪽에 있는 아래쪽은 감정을 조절하는 센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자극이 들어오면은 감정센터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센터로, 생각센터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감정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뇌의 구조로 보면 많은 교육이 필요하죠. 마음을 보는 일이 중요하고 생각의 힘으로 감정을 본다. 이 감정센터가 항상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행동을 결정하는 1차적인 요인은 감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하는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상급자나 뭐 여러 사람들이 야단을 치면 일단 기분이 나빠요.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감정센터가 먼저 반응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감정센터를 거쳐서 이성센터를 가죠. 화를 통제한다는 게 참 어렵죠. 그죠? 화를 통제하는 게 어렵고, 정신과에서 하는 정신분석이나 분석심리나 하는 게 이제 결국은, 생각의 힘으로 감정을 보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화내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걸 실천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인 건강입니다. 사회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건 대인관계죠. 그죠? 사회라고 하는 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건 이제 한 개인의 내부에서죠. 그죠? 내부에서고. 근데 그건 개인의 내부인데, 개인은 혼자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이란 말 자체가 사람 관계로 되어 있죠. 그죠?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죠? 인디비듀얼이라는 단어도 영어로 개인이란 뜻이죠. 근데 어원은 디바이드예요. 나누다죠. 디비듀얼 나눌 수 있는, 인디비듀얼 나눌 수 없는,
개인이지만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이 말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어떠해야 건강한 것인가? 이런 거 보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과정이 결국은 관계의 연속이죠. 그죠?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나이에 따라서 맺는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고 뭐 사망하게 되면 그런 관계로부터 이제 떠나게 되는 이런 거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대인관계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생각, 감정, 행동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내부에서, 한 개인의 내부에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서로 조화로움을 유지한다는 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조화로움, 균형을 유지한다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 사회적 관계를 좋게 만드는 바람직한 태도가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대화, 부드러움, 뭐 평화로움, 겸손함, 상회, 상호 신뢰, 용서, 인내.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사실 한 시간씩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 그러지 못하고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드러운 태도죠.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가족 내에서 뭐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이런 데서도 항상 태도를 부드럽게 하는 게 이게 참 어렵죠. 단어는 쉬운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책들을 보면 이런 교훈들이 참 많아요. 부드러운 것이 딱딱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게 여러분들 노자 도덕경 그러면 우리하고 엄청 떨어져 있는 책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거기에 설명이에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죽을 때는 굳고 강해진다. 고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 어렸을 때는 1살, 2살 어렸을 때는 몸이 굉장히 부드럽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자꾸 굳어져요. 노인이 되면 굉장히 굳어지죠. 죽게 되면 완전히 딱딱해지죠. 그죠? 수분 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물이 많아요. 물이 많으니까 부드럽다가 나이가 들면 물이 점점 빠져나가서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살고 죽는 거의 문제를 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과거 시험 이것도 보면 이게 과거 문제예요. 강하고 부드러움에 대해서 논하라. 이게 과거의 과거 문제였습니다. 강하고 부드러운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한 태도. 뭐 겸손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죠? 근데 실제로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사하는 문제가 뭐죠? 그죠?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는 가능하면 자기를 많이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렇게 하되 내세우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중. 물은 계속 낮은 데로만 흐르잖아요. 그죠? 물은 계속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데 있는 게 뭐예요? 강하고 바다죠. 그죠? 강과 바다는 그렇게 멋있게 생기고 그냥 힘을 갖는 건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을 낮춰가지고 강과 바다처럼 되면은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영어로 understand라는 게 뭐죠? 이해한다죠. 그죠? 근데 그것도 단어를 보면 under 플러스 stand죠. 아래 쓴다죠. 그죠?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집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항상 자기를 상대방보다 낮춰두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 신뢰의 문제죠. 그죠?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저것도 글자를 보면 참 재밌어요. 사람이네, 말씀언이죠. 사람의 말이란 뜻이에요. 말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죠? 말 조심하라는 얘기.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그러지 말고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이 들어가 있는 단어는 부정적인 게 참 많아요. 허언, 망언, 폭언, 실언, 교훈영색, 유언비어. 단어가 참 많은데 물론 충언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훨씬 많아요. 그럼 왜 그러냐?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죠?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도 그죠? 말은 혀를 베는 칼, 명심보감에 이런 겁니다. 혀는 자기 목을 베는 칼이라고 그랬어요. 말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말을 조심하고 또 이렇게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말 많은 사람은 실은 아무것도 모른다. 아는 사람은 말 잘 안 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제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말을 안 하면 뜻을 전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문제죠. 그죠? 사랑. 결국은 이제,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고전들을 보면 특히 동양 고전에서는 사랑이란 단어는 잘 쓰진 않아요. 사실 잘 쓰진 않는데 묵자라는 사람은 겸의 사상, 더불어 사랑하는 사상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갈등의 원인이 다 사랑 부족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안창호 선생님도 애기애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한다. 이게 이제 애기애타죠, 그죠? 이게 일생 동안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훌륭하신 분이 되셨던 거죠. 성경은 뭐 완전히 그죠, 사랑의 책이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뭐 아마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그런 규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사랑이 바탕이 되면 교만하지도 않고 자랑도 안 하고 욕심도 안 부리고 화도 안 내고 다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나중에 제가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랑 부분은 따로 한번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영혼입니다. 그죠? WHO에서는 이걸 빼고 있어요. 빼지만 뺄 수가 없죠.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나 문학이나 예술, 철학 이런 데서는 영혼의 주제를 쭉 다뤄왔죠. 그러니까 인류가 생기고 나서부터 영혼의 문제는 쭉 인간의 생활하고 같이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뺄 수가 없는 거죠. 저기 이제 주로 강조를 하는 게 인간에 대한 진지한 자세라든지 내 생명뿐 아니라 다른 존재의 생명도 중요하다. 뭐 예술적인 거, 철학적인 거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건강의 기본 개념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만큼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게 없죠. 그죠? 무슨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구체적인 종교를 떠나서라도 종교가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종교도 이 글자를 보면 참 재밌어요. 릴리전을 종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일본 사람들의 번역입니다. 근데 원 릴리전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의역을 한 겁니다. 종은 크다는 얘기죠. 그죠? 교는 가르침이에요. 큰 가르침이란 뜻이죠. 근데 원래 종교는, 릴리전은 다시 결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리는 다시죠. 그죠? 리전은 결합시켜준다는 거예요. 다시 묶어준다. 재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릴리전을 종교라고 번역을 한 건 종교의 특성을 따져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의역을 한 거예요. 이 결합을 보죠. 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죠. 그죠? 자연은 이제 동물, 식물, 무생물, 하늘, 땅, 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하고 절대자하고의 관계, 나하고 우주하고의 관계. 신하고의 관계나 우주하고의 관계는 좀 비슷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신과 우주는 좀 따로 떼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신과 나하고의 관계를 떠나면은 나머지는 다 나하고 타인하고 관계, 모든 종교 서적이 비슷해요. 비슷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관계를 떠난 나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내가 무슨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이미 종교적이라는 이런 의미죠. 그죠? 가르침들이 아까 제가 그 사회적 건강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다 일치가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나하고 반성을 하는 거죠. 겸손, 신뢰, 인내, 용서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걸 종교를 통해서 내 마음의 일부로 삼는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과 종교와의 관계를 보면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죠. 건강 얘기를 하는데 건강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지 않는 거죠. 그죠? 죽지 않는 사람이 죽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육신은 없어지지만 다른 영적인 게 살아남으로써 영생을 추구하는 이런 건 종교가 아니면은 이런 교훈을 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살고 싶은 게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속성이라면은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말씀드리면서 종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건 종교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전체 건강의 한 개념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뿐 아니라 예술, 문학, 철학도 다 영혼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특정한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자 이런 거죠. 그뿐 아니라 예술, 문학, 철학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독서 안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뭐 많이 하든 많이 하지 않든 음악 좋아 안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뭐 전람회 가서 그리면서 즐기시는 분들 그죠? 다 하고 계시죠. 그죠? 하고 계신데 그 하는 거의 의미가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의 영적인 건강과 관련이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두부란 사람인데 독서 파망권 하필요 유신입니다. 뭐 책을 두부 아시죠, 여러분? 이태백하고 제일 유명한 중국 시인이었죠. 책을 만권을 읽었더니 분만 들면 시가 신처럼 써지더라. 책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하시는지 간에 독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실천을 하시고 또 마지막 부분에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세종대왕 신하들에게 사과독서 휴가를 주고 책 읽어오라. 이게 명령이에요. 책 읽어오면 세종대왕이 또 다 테스트를 해요. 읽었나 안 읽었나. 빅토리아 여왕 때는 이제 셰익스피어 자기 나라의 그 유명한 작가죠. 그죠? 읽어라. 인간이 책을 만들고 책이 인간을 만든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스 태베의 도서관 앞에 가면 그 앞에 영혼을 치료하는 곳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고 이러면서 영적인 면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신체적인 건강은 적절한 운동이죠. 정신적인 건강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조화로움. 이걸 자기가 항상 성찰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건강은 대인관계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신뢰, 겸손, 인내, 뭐 아시는 단어들이죠. 마지막으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교, 문학, 철학, 예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독서를 하신다. 하면서 영적인 건강과 관계를 맺으시는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부모님들이 이런 걸 성실하게 하셔야 자녀들이 쫓아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가 건강하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시면 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신가요? 예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그죠? 왜 예고, 왜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건강하지 못한가요? 예이고 아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이기도 하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아마 제일 정확한 답은 모르겠다. 이게 제일 정확한 답이죠. 그죠? 그 복잡한 과정을 어떻게 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왜 모르는가에 대한 답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항상 건강 유지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런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인 거 이건 그대로 질병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이 건강하지 못하면 질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건강의 모델과 질병의 모델은 함께 가니까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딱 염두에 두시면은 앞으로 제가 이어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항상 이렇습니다. 알고 있는 게 물 한 방울이라면 알아야 할 것은 대양과 같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파스칼이란 철학자가 저것도 한 30대 때 한 얘기예요. 저건 망고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야 될 게 인간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까 제가 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뇌가 그렇게 생겼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런 자세로 항상 노력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